안녕하세요. 민승규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하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 진주시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겠죠? 근데 아마 그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딜까요? 프랑스죠. 프랑스 하면 프랑스에 가보셨거나 가보지 않았거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탈팝이 떠오를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프랑스 하면 예술, 문화 이런 게 떠오르겠죠. 또 여기는 어디일까요? 미국이죠. 미국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떠오를 수 있고요. 또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거나 앨런 머스크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실리콘밸리가 떠오르거나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요. 중국 하면 뭐 만리장성은 다 아는 건데요.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많은 이 마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식당에 마인이 다녀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마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중국도 이 새로운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네덜란드입니다. 우리 중상주의의 새로운 그 당시 패권 국가였죠.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뭐 튤립, 풍차, 또 이 농업이 강한 나라, 또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힌딩크 감독이 떠오르겠죠. 이렇듯이 우리가 어느 국가나 지역을 얘기할 때 나름대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는 과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또 향후에 진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할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네덜란드에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 한 슈퍼마켓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알버트 하인이라는 슈퍼마켓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 수백 개의 체인점이 있는 슈퍼마켓인데요. 이 알버트 하인의 슈퍼마켓에 가면요. 슈퍼맛 한 구석에 작은 허브 가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가든에서 가위로 그 허브를 잘라서 무게를 재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거기에 있는 다른 채소들도 야, 이것은 굉장히 신선할 거야.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미지가 좋다는 얘기는요, 거기에 대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겠죠. 저는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역도 지역의 매력을 좋게 만들어야 그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서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게 되면서 그게 지역 경제의 어떤 그 하나의 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진주의 어떤 산업의 현 주소를 얘기하기 앞서서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이요.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딱 멈춰 선답니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진주에 와서요.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야, 오늘 한번 이 시점에 진주 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보면 어떨까? 과연 진주시의 산업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찾는 것이 정답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해야 되겠죠?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진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답이 아닌 해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세상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급격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이런 아마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건데요. 자, 4차 산업혁명 다 아시는 얘기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뭐 사물 인터넷, 요즘에 나왔던 메타버스 이런 다양한 4차 산업 기술들이 산업의 접목이 되면서요.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이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진주 산업의 미래, 또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진주 사람의 미래는 과연 뭘까 하는 건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앞서서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 다들 핸드폰,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겁니다. 각자의 스마트폰의 메모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은 1TB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가바이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기가바이트고 일부 테라바이트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좀 지나면 뭐 페타, 제타, 요타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크기가 뭔지 이 감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10기가바이트라고 하면 2시간짜리 이 고화질 영화가 한 편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내 핸드폰이 만약에 250기가 정도가 된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핸드폰에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 25편이 들어가는 게 되겠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요, 이 10기가바이트가 아마 10년 이내가 되겠지만 10요타바이트로 바뀐다. 10의 26승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핸드폰에 메모리, 이 메모리에 영화가 몇 편 들어갈 것 같습니까? 계산해 보시겠어요? 1000편? 10,000편? 아닙니다. 1000조개가 들어갑니다. 아마 핸드폰에 점으로 1000조개 점을 찍으라고 해도 못 찍을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메모리에 아마 2시간짜리 영화 1000조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곧 미래에 온다. 여러분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지만 그 밑에 깔린 게 뭘까요? 거의 메모리가 거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계 산업은요, 지금 새로운 파워게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각 나라가 거기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 4차 산업기술이 이 산업의 접목이 되면서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케일로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로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 대한민국이 작게는 우리 진주시가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산업의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요. 사실은 경쟁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요, 이런 겁니다. 야, 저 회사는 어떤 기술이 있지? 저 회사는 어떤 장비를 쓰고 있지? 이런 것이 하나의 경쟁력의 척도였다면요. 앞으로는요, 야, 저 회사는 어떤 빅데이터를 갖고 있지? 저 회사는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솔루션을 해결하고 있지? 이것이 아마 새로운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정말 이런 4차 산업 기술이 산업에 접목이 되면서요.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분야가 정말 환골탈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이 산업의 변화는 과거 50년 변해왔던 것보다 더 큰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우리 산업계에 만들어질 거다. 이런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경쟁력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죠?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하면 그것은 불법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이 운전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생경하시죠? 자, 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고의 원인들을 보면 그 사고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사람은 운전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일정 공간을 여기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서 아마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변화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한 5%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느 조직을 보더라도요, 5%는 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는요, 앞에 개척자가 열심히 하시고 따라가면 같이 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한 80%는요, 사실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면 가고 말면 마는 거죠. 이런 대부분의 우리 조직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개척자와 정찰병이 많은 조직으로 만들어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CEO들이 가져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인 얘기가 이겁니다. 이런 시대가 바뀌면서요,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야말로 이 빅뷰러 시대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뷰러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희미하다는 뜻입니다. 앞에 빅자가 붙어 있죠. 크게 희미해지는 거죠. 과연 이게 뭘까요? 이 빅뷰러 시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그 출출하실 때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서 음식 배달을 시킵니다. 또 택시 탈 때 택시를 직접 잡는 분도 계시겠지만 앱을 활용해서 택시를 불러서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종종 이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앱을 통해서 음식 배달을 하는데 이 음식 배달 앱은 외식업일까요? 또 이런 택시 앱은 운수업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자, 과거에는요, 이 업종 간의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에서 전문적으로 그 일만 행사했으면 됐던 거죠. 나는 내 업종에서 열심히 일하면 돼.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떨까요? 구매자와 판매자, 또 서비스와 제품,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에서요, 이 다양한 영역에서 소위 말한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경계 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빅뷰러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빅뷰러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요, 우리의 경쟁자는 다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넥타이의 경쟁자는 누굴까요? 다른 회사가 만든 넥타이가 경쟁자가 되겠죠. 결국 다 이 같은 업종 내에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빅뷰러 시대의 가장 큰 경쟁자는요, 업계 내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 경쟁자가 예상하지도 못한 경계 밖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빅뷰러 시대를 처음 얘기하신 우리 조용호 그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처음 얘기했는데요. 이 빅뷰러 시대의 가장 큰 경쟁자는 업계 내부가 아니라 오히려 업계 외부에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년 연초에 되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죠. 세계적인 가전 박람회가 열립니다. CES라고 얘기하죠. 많은 가전 박람회가 열리고 한국의 많은 이 가전 업체들도 거기에 출품을 하죠. 근데요, 놀라운 거는 201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세계 가전 박람회에 주목받은 것들이요, 가전제품도 주목받았겠지만 엉뚱하게 새로운 식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죠. 소위 말한 우리가 그 임퍼서블 버거라고 하는데요. 식물성 고기가 그 가전 박람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식물성 고기. 자, 이걸 처음 개발한 이 패트릭 브라운 박사인데요. 임파서블 버거를 내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소고기가 나왔지만 곧 이어서 돼지고기, 닭고기, 더 나가서 물고기까지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의 미션은 2035년까지 전 세계 식량 생산에서 축산을 대체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고기 좋아하시죠? 추석날 또 명절날 우리가 한우 선물을 받거나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식당도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란 식당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농담입니다만은 고기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하지만 만약에 우리 집 옆에 축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반길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축사하면 좋아는 하지만 환경 때문에, 냄새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런 식물성 고기도 그런 데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축산업계한테 얘기하는 거죠. 식물성 고기의 습격이다. 제가 임파서블 버거로 대표되는 식물성 고기를 보고요. 작년, 올해 많은 축산 농가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축산업계의 경쟁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한우로 치면 미국산 쇠고기, 호주산 쇠고기가 우리의 경쟁 상대였습니다. 그렇죠? 같은 축산업계죠. 근데 이 식물성 고기는 축산물일까요? 축산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려고 하면 10몇 %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축산물이니까. 이 식물성 고기는 관세가 있을까요? 관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축산업계를 지금 가장 위협하는 경쟁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빅뷰러 시대라는 거죠. 제가요, 이 햄버거를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먹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과연 어떤 맛이지 하는 걸. 그래서 제가 2년 전에요, 홍콩에 가서 이 식물성 버거를 파는 레스토랑 8군데를 1박 2일 동안 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느껴본 소감이 어떤 줄 아세요? 나를 말씀드려볼까요? 깜짝 같았습니다. 정말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그것을 취급하는 셰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셰프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전부였다 치면 이제 셰프들은요, 앞으로의 셰프는 맛있는 음식을 뛰어넘어서 환경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축산업계도 정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빅뷰러 시대라고 하는 거죠. 201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죠?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습니다. 이 바둑으로 사람과 인공지능이 누가 자라를 하면 누가 이기지 하는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때 우리 이세돌 씨가 1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요,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긴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도 될 수 있겠다. 정말 이거는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바둑의 세계 대결을 보고요, 네덜란드에서요, 중국의 텐센트와 손을 잡고, 야, 바둑도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이 세계의 대결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작물 재배에서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대결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기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토마토를 가지고요,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세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제가 팀을 꾸려서 대회에 나갔습니다. 전 세계의 21개 나라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예선전을 거쳤습니다. 예선전은 인공지능 능력이 있나 없나를 거치는 건데요. 그래서 5개의 인공지능 팀이 걸러졌습니다. 요 5개 팀, 이거 인공지능 팀이 되겠죠. 하나는 사람이 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 토마토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소위 말한 토마토의 왕, 토마토의 이세돌을 찾았습니다. 그 토마토의 최고의 농부와 요 5개의 인공지능 팀이 6개월간 대결을 했습니다. 처음에 온실이 이렇게 주어집니다만은, 우리 팀들은 한 일주일 정도만 여기에 각종 센서라든지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요. 6개월 동안은
사람은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이 농사를 짓는 거죠. 또 사람이 짓는 사람 팀은 원래대로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6개월 동안 우리 팀은 원격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등도 인공지능, 2등도 인공지능, 3등도 인공지능, 4등도 인공지능, 5등도 인공지능. 사람이 꼴등을 했습니다. 전 이걸 보고요, 사실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여기 출전한 한국 팀인데요. 20, 30대의 젊은이들이 주축이 됐는데요. 이 젊은 분들이 한 번도 토마토 농사를 져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팀이 진 토마토가 품질은 세계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어떻게 토마토 농사를 한 번도 져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토마토의 최고의 베테랑보다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얻은 교훈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이런 그 산업과 결합이 되면서요. 앞으로 이 전략의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또 하나는 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작물 상태를 인지한다거나 이 대처하는 능력, 이것은 인공지능이 어쩌면 사람보다 더 우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이것은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교훈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요. 세상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이런 빅뷰러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최첨단 말고요. 또 새로운 변화도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농업이다 보니까요. 오늘은 농업 얘기를 살짝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 농촌이요. 최근에 들어서 과거의 농촌은 정말 생산의 공간이었죠. 근데 요즘에 농촌이 이런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오래 가보면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 때나 우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편찮으면 어떻게 했죠? 농촌에 요양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도시에 병원이 생겨지고 요양원이 만들어지면서 이 농촌이 이런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잠시 잊어버렸던 거죠. 근데 요즘에 농촌이 치유의 공간으로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 치유 농업도요, 이제는 단순한 농업이 아닌 거죠. 농업의 보건 분야가, 복지 분야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치유 농업을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유럽의 네덜란드입니다. 그 한국의 경상도 말한 그런 작은 나라에 치유 농장만 1,2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덜란드 하면 첨단 농업을 생각하고 유리원시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많이 있지만 또 반면으로 이런 소규모 농가들이 치유 농장, 케어팜을 경영하면서 새로운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 케어팜은 어떤 것인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셔서 쉬었다 가거나 거기서 동물들하고 놀고 식물들하고 노는 거예요. 담소하고. 그러면서 케어를 받는 거죠. 이런 아주 전형적인 케어팜이 있는 반면에요. 다양한 케어팜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갔다 온 케어팜인데요. 이거는 그 약물 중독자들을 위한 케어팜입니다. 여기 제 사진이 있고요. 사진이 있고 이 남자, 모자를 쓴 남자분이 이 농장 주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여자분이 그 농장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제가 농장에 갔는데요. 보통은 농장 주인이 농장을 쭉 설명할 텐데 그날은 이 여자분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왜 당신이 설명을 안 하고 저 환자분이 설명을 해 주십니까? 그랬더니요. 이 농장 주인 얘기가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 여자분이 여기에 6년, 7년 있으면서 이 농장의 저 밑바닥에 있는 애환, 아픔, 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설명을 잘합니다. 그래서 비록 환자분이지만 우리 농장의 매니저처럼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가 설명을 하는데요. 참 가슴이 찡했던 게 뭐냐면 이 설명했던 여자분은 13살에 미혼모가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충격이었겠죠. 그걸로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병원들을 다녔는데 치료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런 케어팜을 알게 돼서 여기에 들어왔는데요. 한 6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마약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근데 그놈의 술은 아직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까지 우리가 그 사람이 끊을 수 있으면 자기는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케어를 받았는데 여기는 일반 농산물도 있고 또 이 동물들도 있는데 당신이 어디에 가장 큰 케어를 받았습니까 했더니요. 식물의 케어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 동물의 케어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었다 그러면서 저를 이 마을 농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보통 말들이 사람이 가면 이렇게 뒤로 물러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말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뺨을 싹 핥아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런 교감을 통해서도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이 치유의 개념은 굉장히 많은 거죠.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드신 분만 이 치유를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대원분들, 또 회사 다니다가 번아웃 된 사람들, 또 고3 수험생들,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는 정말 이 케어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치유 농업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면요. 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 하나의 고민이 치매 환자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치매 환자분들, 그 가족들의 고민이 뭘까요? 이 치매 환자분들이 막 그냥 밖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하죠. 네덜란드에 갔더니요. 이 치매 환자들을 위한 치매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한 6,000평, 7,000평 되는 공간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의 완벽한 담도 있고요. 이 치매 마을을 만들어 놔서 이 치매 환자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절대 잊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죠. 여기에 가보면 주택도요. 도시형, 농촌형, 고급형, 서민형, 심지어는 인도네시아형까지 만들어 놨어요. 네덜란드에는 그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전에 치매 환자분들이 기거했던 그 공간과 가장 유사한 공간에 묵게 하는 거죠. 제일 편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가보면 거리도 있고 광장도 있고요. 또 슈퍼마켓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또 레스토랑까지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놓은 거죠. 또 거기에 보면 스포츠 센터도 있고요. 음악 감상실도 있고 극장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가 일종의 요양원 개념인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운영되는 곳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운영이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안내해 주신 분이 이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질문이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이 치매 마을 농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그 안내를 해 주시거든요. 비용을 얼마 지불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지불했을 것 같아요? 2시간 설명을 듣고 견학하는데 120만 원을 냈습니다. 물론 5명까지 120만 원이에요. 1명이 가나 5명이 가나. 저는 아무튼 120만 원을 내고 이 2시간 동안 견학을 했는데요. 저같이 견학하는 사람들이 몇 달간 예약이 쭉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이 됩니다.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아니 지금이야 인기가 좋고 유명하니까 이렇게 많이 오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있는 극장입니다. 거의 매일 이렇게
다양한 공연들이 열리는데요. 치매 환자분들 위한 공연이 되겠죠. 이게 유료입니다. 보호자한테 메일을 보낸답니다. 2주 후에 있을 이 공연에 당신 어머니께서 이걸 보고 싶어 하는데 보내드릴까요? 입장료는 얼마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보게 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나름대로 새로운 수익원도 창출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우리 요양원 같은 경우에 그냥 누워서만 계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기는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그 노년까지 가시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인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 새로운 시장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 빅빌로 시대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갔던 그 치매 마을에 이 보란티어들이 그 일하시는 곳인데 그 사과 파이를 만드는 데였습니다. 요 두 여자분이 그 볼런티어로 활동하시고요. 제가 가서 이 파이 한 조각 얻어먹고 왔습니다. 이렇듯 그 새롭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의 시민 여러분 또 상공회에서 관계자분들도 이제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으네요. 그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거의 공짜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시겠죠? 좋아하겠죠.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그 가게가 빵가게인데 1층이 아니라 7층이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조금은 덜 좋아하겠죠. 빵집이 7층에 있으면 빵집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7층에 빵집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는 죽어도 요거도 먹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쳐보자 이거죠. 지금 내 조직이, 내 회사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에 있는 빵가게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야 될까? 그 하나의 해답이요. 호주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호주에 있는 어느 빵가게인데요. 샌드위치 가게죠. 7층에 있었습니다. 7층까지 누가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 IT 시대는 그 7층에 있는 빵가게도 장사가 되게 하는 거죠. 일명 낙하산 샌드위치입니다. 스마트폰으로요. 메뉴가 쫙 올라와 있습니다. 샌드위치에 가격이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걸 구입하겠다 그러면 그 건물 1층에 서 있으면요. 위에서 그 샌드위치를 낙하산으로 내려드립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명소가 된 거죠. 이렇듯이요. 지금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지만 이런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세계 곳곳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낡은 비즈니스가 없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담대한 도전입니다. 그야말로 이 파수꾼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경쟁력을 갖는 이런 개척자가 될 것이냐 그야말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기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기호인가요?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는 뭐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러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질문이 되겠죠. 느낌표는 뭘까요? 야, 이거구나 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일명 물음 느낌표, 우리 영어로 인테러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이나 진주 많은 이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 물음 느낌표 사고입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느 그 훌륭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그 이스라엘의 시몬 페르스 대통령을 만나신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시몬 페르스 대통령이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당신은 이 기억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당연히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지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기억의 반대말이 상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억은 과거에 지나온 길을 더듬는 게 기억이다. 상상은 지금까지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상상이다. 따라서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보면 새로운 상상에서 시작된 거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죠.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이 물음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물음표는 씨앗이다. 그리고 느낌표는 열매고 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히고 꽃을 피우게 하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겠죠. 그 씨앗이 뭡니까?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상상을 하는 게 되겠죠. 자, 이제 저희의 바람이죠. 빨리 위드 코로나가 돼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빅 체인지, 큰 변화인데요. 그냥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변형됐습니다. 앞으로는 단절적 변화의 시대다. 지금까지 변화는요,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단절적 변화는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계단처럼 이렇게. 이런 단절적 변화의 시대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빅 챌린지, 담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 기술들이 산업에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세상의 많은 인식들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여기에 적응하는 자, 적응하는 지역, 적응하는 자, 적응하지 못하는 자, 적응하지 못하는 지역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는 지역,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잘 적응하는 사람이 돼서 새로운 성장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진주시 나름대로의 성장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다 아는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이 IT 인재가 진주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많이 있다고는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이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IT 인재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여기에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그 IT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인재를 진주시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각 나라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이미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진주시는 어떤 이미지가 돼야 되지? 또 진주에 계시는 많은 상공인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지? 했을 때요. 진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규모가 큰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작지만 강한 이 디지털 강소 기업을 한번 꿈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진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기는 규모가 큰 기업도 물론 있겠지만 작은 기업들이 많은데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야. 근데 그 기업들은 디지털로 무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야.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진주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사물을 본다 치면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슴을 어떻게 뛰게 하지? 이게 앞으로 이 진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